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2017년 12월 말일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 녹화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7시 54분, 8시를 앞둔 상황이라서 정말로 이제 2017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간 빠릅니다. 원래는 진짜 이렇게 올해가 12월 달도 정신없이 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11월 달, 12월 달 진짜 미친 듯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내일 2018년 1월 1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2017년도 다이나믹했습니다만 2018년도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이거는 꼭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2017년의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해보는 거였는데요. 정작 사실 다른 일이 지금 일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전혀 손도 못 댔어요. 며칠 전에 급하게 블로그에 2017년 부동산 정리라고 해서 글을 3개 정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2017년에 서울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 기사들도 한참 폭발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요. 지금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일요일 날 뭐 하시는지 아무튼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현재 시황, 동네 분위기에 대한 얘기들도 막 가득 올라오고 있고요.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 12월 말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는 어땠냐? 2016년 말, 2017년 초는 어땠느냐?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조금 차분한, 지금에 비해서는 차분한, 좀 썰렁한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계속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계속 좀 꾸준히 2013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상승 반전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약간 느낌이었던 거지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2014년에도 계속 이제 부동산 부양책들을 썼었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어떤 경제 정책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2016년 11월 3일 날 분양권 쪽에 아주 그냥 2016년 같은 경우는 분양권들이 난리였죠. 그래서 2016년 상반기에 분양했었던 단지들이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청약 가점도 엄청나게 높은 가점들이 등장하고,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막 몰리고, 이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양 시절, 서울 부동산의 분양 시장에 이제 과열이 생기니까 분양권 전매라든가 이런 걸 좀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2016년 11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분양권을 전매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있었는데 2002년에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이제 처음 등장할 때는 좀 투기과열지구의 개념 자체가 그렇게 센 규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규제들이 막 들러붙으면서 투기과열지구가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규제를 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막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1월 3일 날 일단 규제책으로 딱 돌아서는 첫 대책이 나오고 나서 2016년도 말, 그다음에 2017년 초까지는 싸늘하게 시장이 식어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2017년의 연말은 올해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 매수에 나서는 모양새도 보이고, 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뉴스를 읽기 시작한 게 2017년도 2월 달부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반, 2017년의 초반에 어떤 큰 흐름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17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냐. 그래서 뜨거워질 거다. 굉장히 핫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도 나오고 시장이 좀 식어가는 모양새들을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승을 그렇게 점치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 잠잠한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부동산 시장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게 컸죠. 그래서 새로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뭐 헌재 판결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되게 이슈가 많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라고 결정되고 나서는 대선 이슈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일면 부동산 시장은 살짝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간 소외된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로 나타나는, 그 다음에 뭐 카페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에서 느낄 수 있던 거는 뭐였냐면, 생각보다 거래가 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국지적으로 지역별로 상승하는 시그널을 보이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급매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양새들이 지역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보였던 기사들 중에서 되게 많이 보였던 게 뭐냐면 신탁 방식의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굉장히 이제 화두에 오르면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기존의 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활용해오던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그런 조합 방식의 재건축에서 탈피해서 신탁사들이 이제 사업 시행자로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의 그런 재건축이 화두에 오르면서 신탁 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하면 되게 좋다. 뭐 그런 이미지가 언론에서 비춰서 볼 때는 되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뭐 어느 아파트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무슨 아파트도 재건축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면서 신탁 재건축 얘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탁 방식 재건축을 가는 이유가 올 연말까지 이제 유예되어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에 2018년에 부활을 하게 되면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가면 뭐 사업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뭐 피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뭐 그런 물음표가 붙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되게 빠르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면서 조금 더 관심들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상하게 이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언론에서 많이 못 보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직 이제 초기에 도입하는 단계고 성공한 모델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접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뭐 계속 지켜볼 만한 어떤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도 사실 분양이 굉장히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두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기 지역들, 분양 물량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동산의 상승세를 어떤 이끄는 그런 지역들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들, 고덕 택지지구의 아파트들이 분양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고덕 7단지 롯데캐슬 베네루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5단지, 그 다음에 고덕 3단지 아르테온까지 분양을 했고요. 이제 사실은 약간 앞서서 작년 연말에 이제 고덕 2단지 그라시움도 분양을 했었죠. 그래서 고덕은 이제 6단지 GS건설에서 이제 분양할
6단지도 지금 이제 이주 철거하는 단계라서 내년에 분양 나오면 이제 고덕 특지지구의 메인 블럭의 정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무튼 강동구 쪽에서 이 분양단지들이 올 선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분양 시장을 이끈 한 축이었고요. 예, 가격 상승세도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는 하반기 중 분양할 유망한 단지로 이제 과천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들이 이제 언론에도 몇 번 이제 올 하반기에 과천에 재건축 분양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는 과천의 일반 분양 물량이 하나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고 이제 아마 이제 올해 밀린 게 내년에 이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에는 이 과천의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들 그리고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까지도 같이 분양을 할 거라서 과천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내년도에는 좀 핫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부동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기존에 시공사를 선정했던 정비구역들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 이제 그런 모양새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지분제 형태로 시공사, 공동사업 형태로 이제 시공사 선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해지하고 도급제 형태로 사업을 바꿔서 뭐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이제 변경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꽤 많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과거에 시공사를 선정했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가 이제 막상 이제 공사에 들어가고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도급 공사비를 올려달라. 이제 공사비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비를 그렇게 올릴 거면 나는 니네랑 시공사로 니네를 두지 않겠다. 시공계약 해지하겠다. 그래서 시공사를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의 사업장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바꾸지는 않거나 뭐 협상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시공사 분쟁들이 좀 또 상반기 중에 여러 군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용산 참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용산 4구역, 정확히는 이제 국제빌딩 주변 4구역인데 국제빌딩 주변 4구역이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죠. 뭐 성공적으로 잘 분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는 오랜만에 어떤 메인 한강로변의 메인라인 분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용산의 그 한강로 쪽에 레미안 용산이라든가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들의 입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본사가 있던 사업 부지도 이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가을 하반기에 이제 준공되고 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촌동 쪽도 되게 바람이 거셌습니다. 동부 이촌동. 그래서 오랫동안 이 용산권역에 재건축하면 이제 대표 주자로 꼽히던 데가 바로 이제 한강맨션인데, 한강맨션 같은 경우 가보면 이제 상가동이 이렇게 도로변으로 딱 붙어 있는데 그 위에 아파트가 있어서 참 이 상가동의 동의 문제 때문에 이 한강맨션 재건축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또 상권이 좋은 곳에 있는 이 상가들이라서. 근데 이제 뭐 한강맨션이 이 상가동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을 받고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이슈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이촌동은 아닙니다만 이촌동 동측에 있는 서빙고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추진이 설립하면서 재건축 본격적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용산 국전무지구, 이제 옛날 용산 기지창이 있던 부지죠. 거기가 이제 이제 소송 분쟁이 생겨서 그 사업이 가다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제 그 토지를 반환하고 다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송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원래 이제 3월에 이게 판결이 나기로 했어요. 2심 판결이 나기로 했었는데 이게 뭐 중간에 판사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반기에 가서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2심 판결 결과도 있어서 지금 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사업 재개를 포함한 용산 마스터 플랜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또 계속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용산 미군 부대의 이전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군 부대 이전과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용산 공원 조성과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바람이 살살 타는 그런 한 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얘기는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용산에 대단히 주거지역 정비 사업하는 곳인 한남뉴타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의 3구역, 한남뉴타운 3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까지 통과를 하고 올 하반기에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까지 뭐 열었다, 이런 기사도 읽어본 바 있고요. 그리고 미군 부대 이전하는 부지들 중에서 이제 일부 부지들 같은 경우는 민간에 매각을 해서 민간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3개의 부지가 있는데, 이 유엔사 부지는 이미 2014년에 이제 반환을 받았던 부지인데, 여기를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얼마에 매각할 것이냐도 되게 관심사였는데 굉장히 높은 금액에 매각이 돼서 이런 이슈도 있었다, 이야기를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수도권 주변의 공공주택지구나 아니면 뭐 신도시들 분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 진건 같은 경우는 마지막 민영 분양 물량이었던 뭐 다산 아이비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분양했고, 그리고 뭐 지금지구 쪽도 마지막 분양이 있었죠. 그리고 동탄 2신도시도 남은 분양 물량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구로 항동이라든가 고양 향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축 같은 경우도 지축 공공주택지구의 민영 분량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분양들이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즉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올 상반기에 이제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동탄 2신도시처럼 굉장히 규모 있게,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이슈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라서 또 이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았고, 하반기에 분양했던 뭐 고덕국제 신도시 안의 분양도 되게 핫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7년 5월 대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량들이 폭증하면서 매매가들도 상승하게 되는데, 뭐 기존 아파트들, 뭐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분양권의 가격들이 막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아파트 분양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까 재건축 쪽에서는 강동구 고덕동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신길 뉴타운의 분양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 신길 5구역 보라매 SK뷰, 그다음 신길 12구역 신길 센트럴자이, 그다음 신길 9구역 클래시안까지 뭐 신길 뉴타운 분양들이 다 대박을 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신정 뉴타운도 이제까지는 좀 작은 구역들 몇 개 정도만 공급이 됐었는데, 신정 뉴타운 양천구입니다. 가장 큰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 뉴타운 1-1구역이 3,000세대가 넘죠. 올해 분양을 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남아있던 그 존치 구역이었던 곳이 이제 올해 뭐 신정 4 촉진 구역으로 재건축 방식으로 이제 구역 지정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정 2-1구역 레미안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2018년 상반기 정도에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신정 뉴타운도 이제 모양새가 잘 마무리되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재울 뉴타운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가재울 뉴타운 3구역, 4구역이 제일 큰 규모였는데, 뭐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이 입주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남아 있었던 가재울 뉴타운 6구역 에코자이, 그다음 가재울 뉴타운 5구역 루센티아, 뭐 이렇게 레미안 루센티아라고 해서 여기까지 뭐 성공적으로 잘 분양을 마무리해서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 그 옆에 수색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 이제 첫 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색증산 뉴타운 4구역이었던 이제 수색 4구역이 롯데캐슬 더 퍼스트,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을 해서 굉장히 인기 좋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색증산 뉴타운도 되게 관심에 올랐는데, 뭐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아마 내년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산 2구역이나 수색 9구역이나 뭐 이런 지역들도 또 분양에 계속 나서면서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런 분양 내용 중에서 그 분양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의 어떤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되게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공공주택지구 내에 민간 택지 분양 물량들이 일반 분양을 안 하고 임대 분양으로 돌아서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분양을 하는 것보다 나중에 일단은 민간 임대로 돌려서 받다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비싸게 분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북일에 같은 경우도 이제 북일의 민간 분양 물량이 임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되게 유망 분양 물량으로 평가받았던 성남 고등지구의 뭐 제일 풍경채도 그랬고, 이제 민간으로 분양 전환했고, 뭐 북일의 호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전환을 했고, 다른 데들도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정부에서 좀 분양 보증을 해주는 이제 HUG에서 분양가 규제를 타이트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민간 임대 형태로 돌리고 나중에 이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에 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양권의 억대 프리미엄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청약 경쟁률은 워낙 높고 당첨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살 수 있는 기존의 아파트 분양권들을 매입하자, 이런 매수세들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가격들이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의 프리미엄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2017년 하반기에 와서 살펴봤더니 뭐 강남권에 한 2015년, 16년 정도에 분양했던 강남권 아파트들의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을 보면 뭐 4억 5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들이 많이 상승했었죠.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게 높은 가격으로서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기존의 어떤 주거 지역들 중에서도 주거 여건이 뛰어난 인기 지역들의 비교적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들이 또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강남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이 권역들은 2017년 한 해 정말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격 상승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얼마 전에 최고의 투자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뭐 반포라든가 대치라든가 이런 라인의 아파트, 34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가격이 올랐고, 잠실의 기존 아파트들도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또 강북의 아파트들도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기사에서도 부동산 스터디 카페 한 회원이 이제 쓰시던 말인데, 그걸 받아서 똑같이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뭐냐면 강북 아파트 10억 클럽이란 얘기인데, 강북의 아파트들 중에서 10억을 넘어간 34평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을 넘어가는 아파트, 비교적 새 아파트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걸 꼽아보기 시작했는데, 이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10억 클럽에서 되게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건 2017년 상반기에 종로구 도니문 뉴타운, 이제 도니문 뉴타운 1구역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제 해서 지어진 경희궁자의 아파트 34평이 10억을 넘었네, 11억을 넘었네. 경희궁자의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이제 회자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고요. 도심의 가치 재발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표 주자로서 계속 이제 오르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주변에 있는 마포구 쪽에 뭐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라든가 이제 그 옆에 부가현 뉴타운의 이편한 세상 신촌 같은 도심 아파트들도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죠. 한편으로 이제 한강변 강북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져서요. 이제 한강변에 강변을 끼고 있는 쪽이 이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데들이 있는 게 이제 성공구 또는 이제 마포구,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강북은 아니지만 동작구, 이제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 주변의 언저리에 이제 있는 지역들 아파트인데, 이제 이런 지역들의 30평대 아파트들도 10억이 넘게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마포구의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이라든가 이제 성동구의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나 이편산 옥수 파크힐스, 그다음에 이제 뭐 동작구의 아크로 리버 하임 같은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돋보이면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강북 아파트 10억 클럽보다 역시 놀라웠던 건 강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이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 삼성동 일대였던 것 같아요. 영동대로 지하도시 건설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이제 이 일대를 들끓게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어지는 뭐 100층 넘는 초고층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개발 이슈도 있고, 그다음 이제 영동대로 지하에 연결되는 뭐 지하도시 건설하는 부분, 여기에 GTX가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마치 미래도시처럼 개발될 것 같은 이 삼성역 주변의 개발 이슈가 인근의 뭐 대치동 일대라든가 아니면 조금 옆에 잠실 쪽 일대라든가 굉장히 이 주변 지역의 주거 지역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 삼성동 일대 아파트들 뭐 심지어는 이 주변의 주택가들에도 굉장히 가격을 미치면서 큰 화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강남권의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역사를 썼죠. 이제 대표적인 게 신반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 센트럴 자이예요. 그래서 분양이 언제 나올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뭐 청약 경쟁률이 510대 1까지 나왔으니까, 일부 평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착하다, 저렴하다, 그래서 당첨만 되면 로또다라고 하면서 이 가점 높은 청약 통장들이 막 몰리는 이제 결과를 가져왔고요. 뒤이어서 분양했던 이제 개포 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죠. 과거에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분양할 때 이제 소위 4순이라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통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부적격 당첨자나 이제 또는 미계약하는 물량들이 나올 경우에 이 물량을 예비 당첨자들 일부 뽑은 사람들한테 주고, 남는 물량들을 이제 또 어쨌거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사순이라고 따로 이제 접수를 받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받을 건지 말 건지를 이렇게 정하게끔 하는 이 내용이 국토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청약 제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외에 사전에 이런 식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 건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뭐 어느 날 몇 시까지 모델하우스로 오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남아있는 부적격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며칠 날까지 몇 시까지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들고 모델하우스로 오세요 그랬더니 뭐 분양 물량 몇십 개도 안 남은 거를 받기 위해서 1, 2천 명이 모델하우스로
가가지고 줄 서는 뭐 진풍경을 낳기도 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여러 번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건 또 되게 비효율적인 거다. 사람들이 뭐 한 짓이냐. 그래서 인터넷 청약으로 이런 부적격 물량들을 처리하는 게 또 뭐 고덕 아르테온이나 그다음에 지축력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아가지고 또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분양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주스러 다닌다 그래서 줍줍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 되게 높았고, 그 중에서 역시 최고는 강남권역에 분양하는 아파트, 서울 쪽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점제 100%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청약 제도도 좀 개선이 돼서 가점제 비중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약 분양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이제 뜨거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아무래도 새 정부 막 들어섰는데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또 이번 새 정부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했던 정부다, 뭐 그 정부의 연장선이다, 이런 좀 오명도 있죠. 그래서 초기부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어떻게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게끔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9일에 일단 부동산 대책을 하나 내놓고요. 8월 2일에 또 이제 정말로 강력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9월 15일 추가 대책, 10월 24일 가계부채 대책,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12월 13일에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대책을 냈고,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 6번의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내놓습니다.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12월 말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인기 지역들은 되게 핫하고 뜨거운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조금 이제 눈치 보기를 합니다. 매도인들도 겁이 나고, 이제 매수인들도 대책이 나왔으니까 조정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거래 절벽이 오는데, 이제 또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도 바보가 아니죠. 10여 년 전에 어떤 식으로 가격이 흘러갔는가, 이런 것들을 과거를 되짚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포지셔닝을 하면서 선택들을 하는데,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들로부터 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다주택자를 뭐 적폐 세력으로, 뭐 이제 다주택자들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들고 있는 집 파세요. 집을 갖고 있는 게 뭐 고통스럽게 느껴지게끔, 뭐 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장을 유도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주택자들로부터 집을 매매하게끔 해서 시장에 물건을 만들고, 이제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빨리 팔기 위한 어떤 촉진책으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다른 형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양질의 아파트들 양질의 아파트들은 들고 가려고 하고,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덜 좋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덜 좋은 주택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싸게라도 팔려고 하고,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뜨거운 지역은 뜨겁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안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을 덜 받는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빠지고,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는 그런 모양새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투자라든가 분양권 투자라는 게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 이제 분양권 전매를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까지 올리는, 분양권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까지 올리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규제를 하니까 재건축을 사고 싶어도 조합원지 변경 금지 때문에 사지 못하는 매수자들이 인근에 그냥 새 아파트를 좀 더 비싸게 주고 가서 사거나, 또는 아직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초기 단계의 인기 지역의 재건축 그 단지들을 찾아가면서 그 지역 가격을 매수하려고 하고, 물건 개수가 줄어드니까 반대로 또 이게 수요 공급 그런 어떤 원칙, 시장 원칙에 따라서 수요는 있는데 매물 공급들 자체가 이거밖에 살 게 없단 말이야 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또 그 가격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강남 쪽에서는 압구정동, 그러니까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동이나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도 중층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지역들 가격이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항상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면 강남, 서초, 송파 움직이고 연달아서 움직이는 영향을 보였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은 양천구, 목동 일대가 또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얻어가면서 굉장히 후행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되게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하고, 또 커뮤니티나 뭐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제 이러한 기조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던 매수세들,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뒤쫓아가서 매수하고, 이제 그러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규제와 더불어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많이 또 이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부분이 하나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가지를 제한하고 규제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제한을 한 게 바로 이제 금융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아서 부동산 가격이 부풀어 오는 걸 막겠다라는 의지를 되게 강조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뭐 신DTI라든가 지금보다 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힘들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 규제들이 더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 되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입주 물량들이 폭증하기 시작한다라 그래서 이제 뭐 경기 남부권이나 동북부권이나 뭐 서부권이나 할 거 없이 이제 경기도 일대, 경기도 주변 수도권에 이제 입주 물량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뭐 매매가도 떨어질 것이다, 임대 가격도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고요. 결국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들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까지도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예측들도 있고 하긴 그랬는데요. 자, 이 내용은 뭐 이제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니까 올해 내년 상반기 어떻게 가격 향방이 움직이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되게 큰 화두 중에 하나였던 게 또 뭐냐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이제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도시 정비 정책으로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시장님께서 추구해왔던 도시재생 사업, 이제 결국 전면적 철거 정비 사업을 지양하고, 그러니까 잘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이제 재생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정비 방식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전국토를 재생해 나가겠다,
뭐 이런 게 큰 화두였는데, 그래서 언제 지정할 거다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정은 했습니다. 지정은 했는데, 60몇 군데 정도 지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게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는 모두 빠졌기 때문에, 2017년 이제 지원 사업에서 빠져서 2018년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물론 그와는 별개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꾸준히 해오긴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또는 일반인들에게조차, 그러니까 일반인들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렇게 확 와닿을 만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내년에 이 도시재생 사업들,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지정된 사례가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하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드러나거나 하면 조금 더 말 그대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주거 기반 시설이 되게 열악한 지역에 원래 철거 재개발 하려고 했다가 그마저도 하지 못해서 멈춰선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열악한 기반 시설들을 조금 확보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택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조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모양새, 어떤 좋은 주거 지역으로 이제 바꿔 나갈 것인가, 좀 그런 볼 수 있는 모델들이 좀 나왔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데들 중에서 세운상가 같은 경우 다시 세운 뭐였더라?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올 여름 해가지고 세운상가 또 보러 갔었고, 개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다녔던 기억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2017년 하반기에는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거의 이제 마지막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임대주택을 어떤 식으로 새 정부에선 공급하겠다라고 한 말 그대로 로드맵, 앞으로 5년치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어쨌거나 소외계층들, 배려계층들에게 필요한 집들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니까 민간시장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내용에 포함된 앞으로도 공공주택지구를 꾸준히 이런 어떤 주택들을 늘려갈 수 있을 만한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공택지들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히면서 어느 지역 한 9개 지역, 그중에 이제 8개 지역이 수도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이렇게 공공주택지구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지역이 광역중심지로 개발이 되고 어떻게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지역 투자자들을 움직이게 되는 단초로서도 사실 작용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늘리기 위한 방안,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들이 이제 12월에 나왔는데, 막상 이제 내용을 보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를 늘리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보다는 가입을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어떤 대상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주택의 가액 6억으로 가액이라든가 이제 면적 기준으로 잡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대책이 아니었나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4월부터는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공제 배제,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생기는데, 이제 결국 여러 채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지금 되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올 연말, 내년 연초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서울시에서 이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제 빠르면 올해 정도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아파트별로 좀 얘기가 나오는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지들이 좀 나와서요. 뭐 이촌동의 현대맨션, 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목수동의 극동아파트라든가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뭐 한솔 5단지라든가 이런데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는 아파트들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조금 이제 드러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상반기에는 서울시에서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에 주거지 종합 관리 계획이라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선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재개발 계획, 재건축 계획, 도시환경 정비 사업 계획 이런 식으로 어떤 딱 그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 계획만 세우던 거를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도시가 좀 평면적으로 입체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 뭐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9년, 10년 그때 이제 주거지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큰 밑그림을 차고 그 안에서 뭐 재개발을 하든 재생 사업을 하든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2009년, 10년에 밝힌 바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의 밑판이 되는 이제 그 주거지 종합 관리 계획이라는 게 이제 2017년 5월에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밖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뉘고 그 권역 안에서 뭐 중심지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 생활권 계획이 아무튼 나온 게 올해는 서울시 안에서는 굉장히 또 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자 대충 올해 2017년에 서울 중심의 부동산 이야기는 얼추 뭐 이 정도면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었던 내용만 가지고 좀 이제 읽어본 거라 뭐 빠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부분이랑 좀 뭐 다른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2017년에 마지막 부동산 이야기를 이렇게 2017년 부동산 시장 정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2018년이겠네요. 너무나 아쉬운 2017년. 미련도 많이 남고 감사함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보람 있는 어떤 그런 한 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다른 부동산 뉴스나 부동산 이슈들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